지수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런 모양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라는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근데 조금 어렵죠? 그러면 문제가 어려우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하냐면, 이 문제 상황과 같으면서 좀 쉬운 문제로 바꿔서 먼저 풀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어려운 문제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어려운가요? 전부 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죠. 따라서 이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자 대신에 구체적인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강의를 중단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각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계산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시 이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혹시 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한 만큼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잘 계산을 하려면 먼저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런 기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5의 제곱이 뭔가요? 여러분 알고 있죠? 5의 제곱은 5 곱하기 5, 즉 5를 2번 곱할 때 이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렇다면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자, 5의 제곱은 5 곱하기 5, 5를 2번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곱하기 5의 세제곱은 5를 3번 곱하는 거. 자,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전부 5를 몇 번 곱하는 겁니까? 5를 5번 곱하죠. 그래서 이거는 5를 5번 곱하니까 결과는 5의 5제곱이 되네. 자, 여기서 이 계산 결과만 쓰게 되면 이 규칙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칙을 찾고자 할 때는 그 계산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규칙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을 계산 과정을 써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라는 숫자고 여기가 3이라는 숫자죠. 여기에 있는 2, 3이라는 숫자와 연관지어서 나타내는 것이 규칙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을 이와 같이 5의 5제곱 이렇게 계산 결과를 적어버리지 말고, 이 계산 과정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이것이 5가 2번, 여기에 5가 3번 곱해지니까 2번에다가 3번 더해지니까 5의 2 플러스 3,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5의 5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나타내기만 해도 여기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된다라는 이 규칙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는 쉬운 문제로 바꿔서 풀어보자. 여기서는 쉬운 문제로 바꾸는 방법이 구체적인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 결과를 적지 말고 계산 과정을 나타내면 규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수법칙, 이것을 제1지수법칙, 지수법칙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자, 이거 왜 앞에 m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연수로 제한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를 점점 확장시켜서 배우게 되면 이 mn도
자연수에서 정수의 범위로 넓어지고 또 유리수의 범위로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 무리수, 실수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공부하려면 이 MN이 자연수의 경우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차례로 지수 법칙의 수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뭐 법칙이나 정리, 뭐 공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냥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 수학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에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해설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그러면 곱할 때 이 지수는 더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여기 지수는 mn으로 다른데 여기 미수는 a로 같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여기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식에는 이 미수가 같을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할 때 지수는 더해준다. 미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런 수학식을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는 이런 연습도 해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a의 m제곱의 n제곱 이것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꼴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자,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보고 이 계산 규칙을 발견해보고 다시 와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우리 해봤듯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5의 제곱의 세제곱. 그럼 여기서 5의 제곱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우선 이 밖에 있는 지수 3은 이 안에 있는 것을 3번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5의 제곱을 3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타내 보면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것을 3번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곱할 때 지수는 더해주니까 이것은 5의 2 플러스 2 플러스 2 지수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5의 6제곱 자,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2를 3번 더하는 것이 2 곱하기 3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수 2와 3과 이 숫자와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의 2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하면 5의 6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2와 3의 관계를 쉽게 시각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2를 3번 더하는 것이 2 곱하기 3이라는 이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나타내주면 5의 2 곱하기 3제곱 이렇게 됨으로써 5의 2제곱의 3제곱은 결국 이 두 개의 지수를 곱해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과정을 꼭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2번 지수법칙 a의 m제곱의 n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서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계산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두 번째 지수법칙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곱셈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강의를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 가지 경우, 이때는 좀 여러 가지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계산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자, 다 해봤겠죠? 자, 이제 역시 이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5의 2제곱과 5의 3제곱으로 계산했으니까 여기서도 5의 2제곱 나누기 5의 3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하죠. 따라서 5의 2제곱 나누기 5의 3제곱은 5의 2제곱 곱하기 5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5의 2제곱이 5 곱하기 5,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3제곱분의 1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자, 분모, 약분이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에 5가 남아서 5분의 1로 계산되네요. 그럼 이때는 이 계산 결과가 여기 2, 3이라는 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발견이 안 되네요.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2제곱 이걸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얼마가 됩니까? 이번에는 5가 되죠. 근데 이거를 5라고 나타내도 되겠지만 5의 1제곱이라고 나타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얻어진 지수 1과 여기에 있는 3, 2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여기 계산 과정에 보면은 5의 세제곱, 분자에 5가 3개 있었는데 분모에 5가 2개 곱해져 있어서 이렇게 약분하다 보니까 이 3개에서 이 5 2개를 뺀 결과가 되죠. 그래서 5 3개, 3에서 5 2개를 빼서 5 하나가 남았구나.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2제곱은 5의 3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법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이건 뭘까요? 이거는 2 빼기 3 2 빼기 3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은 m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전부 자연수로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음수가 돼서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뭘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의 범위는 mn이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 1과 같은 수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서 다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수가 자연수의 범위이면서 이 계산 결과를 이 법칙과 관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봅시다. 아까 여기서는 분자의 개수에서 분모의 개수를 빼서 5의 1제곱이 됐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분모의 5의 개수에서 분자의 5의 개수를 뺍니다. 그러면 3 빼기 2가 돼서 분모의 5가 하나 남죠. 그래서 분모의 5의 1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경우는 여기 앞의 수의 지수가 큰 경우는 그냥 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작을 때는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자연수가 되니까 큰 수에서 자연수를 뺀 다음에 그러면 5의 1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답은 그거의 역수를 취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대로 해보면 아까는 앞에서 두 번째는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뺐는데 여기는 반대로 분모의 지수 3에서 분자의 지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5의 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은 분모의 지수 3에서 그 다음에 분자의 지수 2를 뺀 거의 역수. 그래서 5분의 1.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경우, 앞의 수가 큰 경우, 작은 경우 해봤으니까 이번 그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의 2제곱 나누기 5의 2제곱은 5의 2제곱 5 곱하기 5, 5의 2제곱 5 곱하기 5. 분자분모가 같죠?
이때는 무조건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지수법칙 3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m이 n보다 클 때, 지금 이 경우죠. 이때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분자의 지수, 그러니까 앞의 지수가 되죠. 그래서 분모의 지수를 뺀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쉽게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m이 n보다 작을 때, 지금 이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모의 지수, 분모의 지수가 더 크니까 분모의 지수, 큰 지수에서 분자의 지수, 작은 것을 뺀 거에 역수다. 분모의 지수 n에서 분자의 지수 m을 뺀 거에 역수로 계산된다. 그 다음에 m과 n이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는 나누면 1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mn이 자연수라는 이 조건은 역시 1번 법칙, 2번 법칙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a가 0이 아니어야 되느냐? 여기서 나눌 때는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나눗셈에 대한 공식이나 정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나누는 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5의 2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이 그냥 뭐 크든 작든 5의 2-3. 왜냐하면 나눌 때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뺐죠. 나눌 때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뺐으니까 이 방법 하나로 통일한다면 이때는 5의 2제곱 나누기 5의 3제곱은 5의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해서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기 될 거고 이것이 혹시 5분의 1이 아닐까. 우리는 이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이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지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5의 2제곱 나누기 5의 2제곱은 앞에 짓에서 뒤에 짓을 빼면 5의 0제곱.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5의 0제곱이 1인 것 아닐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미수와 지수를 전부 숫자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는 문자를 그냥 그대로 두고 지수 n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 지수 n만 간단한 상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보고 계산 법칙을 발견해 보세요. 자, 이 강의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AB의 n제곱 대신에 AB의 세제곱 정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의 세제곱은 지수 3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3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AB, AB, AB 이것을 3번 곱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가로를 전부 풀면 결국 A를 3번, B를 3번 이렇게 곱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공식 또는 습관처럼 계산만 하지 말고 이 좌변이 이렇게 우변처럼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밝히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대로 두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 곱하기 B의 순서를 바꿨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죠.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AB 전체의 세제곱은 계산 결과가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괄호 안에 전체의 세제곱은 각각을 세제곱한 거에 곱과 같구나. 어떤 전체의 세제곱은 각각을 세제곱한 거에 곱과 같구나 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서 A, B 전체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계산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n제곱도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즉 각각의 n제곱을 먼저 해도 되는구나.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네 번째 지수법칙. n이 자연수일 때 AB 전체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의 곱과 같다. 그 다음에 B분의 A 전체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을 나눈 것과 같다. 이런 결과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이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단지 단항식의 곱셈 계산 연습을 할 때 그 계산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수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이 작용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계산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단항식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산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8a제곱 b의 5제곱일 때 높이를 구하시오. 자,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수학적인 사고 단계를 거쳐서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수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하라는 것을 우리말로 두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둡니다. 여기서는 높이니까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h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h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h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h를 구하려면 몇 h는 얼마라는 h에 관한 등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마지막에 h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 하면은 그 미지수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한 것이 조건에 있으니까 그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 H에 관한 조건이니까 H에 관계되면서 등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니까 H, 즉 높이와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자, 여기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8a제곱 b의 5제곱일 때 이것이 조건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가 8a제곱 b의 5제곱이다. 그런데 이 조건을 왜 찾았습니까? 이 조건 안에 등식이 있다고 해서 찾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장 자체가 등식인 문장입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8a제곱 b의 5제곱. 이 말은 넓이는 여기가 등호입니다. 넓이는. 자, 따라서 이것을 등식으로 나타내면 삼각형의 넓이는 8a제곱 b의 5제곱.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h의 등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다음 과정을 쭉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h의 등식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얻어진 것은 등식은 등식인데 h의 등식이 아니죠.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등식을 h의 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바꾸는 방법은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구해진 값이 h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져야 됩니다. 즉 삼각형의 넓이는 몇 h 이렇게 구해져야 됩니다.
그때 구해진 값을 이 자리에 대입해야 여기가 h에 관한 등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할 때 h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자. 자, 지금 이제 구해봅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 그림에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이 이거죠? 높이. 높이는 모르죠. 몰라서 이것을 뭐로 뒀습니까? h로 뒀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를 h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해서 4ab의 세제곱 h 이렇게 구해지죠. 이제 구해진 이 값을 바로 이 등식, 이 자리, 삼각형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다 대입하면 바로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죠. 4ab제곱 b세제곱 h.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했죠. 이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 등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h에 관한 등식입니다. 이제 이 등식에서 h를 구하면 되죠. 그럼 h를 구한다는 것은 좌변에 h만 남기고 나머지 수들은 전부 없애는 거죠. 여기서 없앤다는 것은 결국 이항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h를 구하면 h는 4ab 세제곱분의 8a제곱 b의 5제곱. 여기서 이 단항식의 계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서 이것을 계산한 결과 2ab제곱이라는 높이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다항식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한 끼리만 덧셈 뺄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자, 예를 들어서 4a 곱하기 2a 플러스 3b. 이것이 단항식이고 이것이 다항식이죠. 이런 곱셈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분배 법칙은 4a를 2a에 곱해주고 또 4a를 3b에도 곱해주고, 이것이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4a 곱하기 2a 플러스 4a 곱하기 3b.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4a 곱하기 2a는 8a제곱, 그 다음에 4a 곱하기 3b는 12ab. 이렇게 계산되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에서 지금 좌변을 우변처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우변처럼 전개되어 있는 것을 좌변처럼 곱하기 꼴로 4a 곱하기 이 가로, 이렇게 곱하기 꼴로 고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개와 인수분해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문장으로 정확히 설명하면 전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때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우변처럼 나타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할 때 2a 곱하기 4a는 8a제곱. 자, 이렇게 계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법칙이 이용됐는지를 알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4a 곱하기 2a는 4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a인데 여기 앞에는 a와 뒤에는 2를 서로 바꿔서 8로 계산했죠. 이렇게 바꿔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곱셈의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18x-1은 7a의 해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구하라는 것이 자연수 a.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등식이 어디에 있냐면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조건은 a의 등식이 필요하니까 a에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 보면은 이 1차 방정식 18x-1은 7a의 해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 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지금 읽은 부분
18x-1은 7a의 해가 유한소수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안에 등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난 이 문장에서는 바로 등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좀 더 세밀히 나타내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18x-1은 7a의 해가 유한소수라고 했으니까 이 해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 해를 구하면 18x-1은 7a라는 방정식을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18x는 7a 플러스 1의 해를 구하면 x는 18분의 7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해가 소수를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에 있는 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9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9가 있어서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9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에서 9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분자와 약분돼서 없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분자와 약분돼서 9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7a 플러스 1이 9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의 해가 유한소수다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7a 플러스 1이 9의 배수이다. 이것이 등식이죠. 자, 어떤 등식입니까? 7a 플러스 1은 9의 배수. 이런 등식이죠. 그래서 이 등식인 문장을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바로 7a 플러스 1은 9의 배수라는 것을 9k, k는 자연수,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이런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았고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k가 문제인가요?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그때그때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7a 플러스 1은 9k,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k가 1일 때 7a는 8, k에 1을 대입하면 7a 플러스 1은 9죠. 따라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7a는 걸로 고칠 때 플러스 1이 우변으로 이항돼서 8이 되죠. 그래서 7a는 8.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면 7분의 8.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a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되지 않고요. k에다 2를 대입하면 7a는 17. 이것도 a가 자연수가 아니죠. k에다 3을 대입하면 7a는 25. 이것도 a가 자연수가 아닙니다. k에다 4를 대입하면 7a는 35. 이제서야 처음으로 자연수가 되는 a의 값이 구해지죠. 그때 a의 값은 5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구해지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 나타나는 이 a는 5라는 이 값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면은 종이를 몇 번 접어야 하는지를 구하시오 했네요. 간단히 말하면 종이를 접는 횟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따라서 종이를 접는 횟수를 간다는 문자 x로 두고 그러면 x를 구하는 문제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등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 안에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조건은 이 접는 횟수 x와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종이를 반으로 접는 과정을 반복하여 두께 6.4cm가 되도록 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몇 번 접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은 두께가 6.4cm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건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장 자체가 등식이죠. 두께가 6.4cm, 두께는 6.4. 자, 이런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갑자기 저절로 6.4cm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두께가 6.4가 됐습니까? 몇 번 접었더니. 그런데 몇 번 접었습니까? 그 접은 횟수를 모르죠. 그래서 x로 둔 거죠. 그래서 x번 접은 후에 두께가 6.4cm가 되었다라는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꿔야 하고, 바꾸는 방법은 이 x번 접은 두께를 구하면 됩니다. 구할 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x번 접은 두께를 구해봅시다. 한 번에 바로 구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횟수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x번 접은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는 처음서부터 차례로 구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번 대신에 한 번 접은 두께. 자, 한 번 접으면 두께가 얼마가 됩니까? 맨 처음에 접지 않았을 때 0.5mm가 됐죠. 그럼 한 번 접으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접은 후의 두께는 0.5 곱하기 2mm. 그 다음에 두 번 접으면 또 한 번 접은 두께의 또 2배가 되죠. 그래서 0.5 곱하기 2였는데, 원래 한 번 접으면 이거였는데 또 한 번 접으니까 그거의 또 2배가 되죠. 그래서 2를 두 번 곱하니까 0.5 곱하기 2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 과정을 나타내야 다음에 쭉 계산된 결과를 보고 규칙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자, 세 번 접은 두께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0.5 곱하기 2의 세제곱, 2가 세 번 곱해지죠. 이 정도 구하면 x번 접은 두께를 구할 수 있죠. 자, 세 번 접으면 여기가 2의 세제곱이 되죠. 두 번 접으면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x번 접은 두께는 0.5 곱하기 2의 x제곱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그 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문자에다가 차례로 대입해서 구체적인 값을 대입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 x번 접은 두께 0.5 곱하기 2의 x제곱을 이 위의 등식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어떤 식이 됩니까? 0.5 곱하기 2의 x제곱은 64 이렇게 되죠.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0.5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에 2의 x제곱이 남고 64는 2의 6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여기 2분의 1을 양변에 2를 곱하니까 2의 7제곱으로 고쳐지겠네요. 그래서 2의 x제곱은 2의 7제곱. 따라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7로 구해지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아래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첫 번째 미션, 부등식의 성질을 발견해 보세요. 부등식의 성질,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발견을 해보세요. 이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부등식의 성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을 먼저 참조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 부등식의 성질을 발견을 해보세요. 자, 등식의 성질 뭐가 있었습니까? A하고 B하고 같으면 1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2번은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3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4번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이 등식의 성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등식의 성질로부터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A가 B보다 작으면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겠는가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x 플러스 1이 7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해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이 새로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로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배워서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은 7이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방정식을 풀 때 무엇을 적용해서 풀었냐면 바로 위에 있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죠. 2x 플러스 1은 7이라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라는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x는 3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듯이 역시 이 부등식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찾고 설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